안녕하세요. 제1기 전문 사역자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속한 그룹은 생명의 창조와 진화 혁에 대한 그 그룹인데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건국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과에 근무하고 있고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생명의 기원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있는 그 화학 진화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의 기원, 즉 화학 진화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약간 길기 때문에 몇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할까 합니다. 자, 먼저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면은 이건 동어 반복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분을 섭취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자동차든 생명인가? 분명히 생명이 아니죠. 휘발유로 움직인다 해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인가? 그럼 식물은 생명인 생명인데 생각할 수 없겠죠. 그죠?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후손을 남기는 것 그렇지만은 노새 같은 경우는 후손을 못 남기기 때문에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생명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에서 한번 생명을 정의하는 것을 보도록 하면은 보통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정의합니다. 생리적 정의 또는 물질 대사적 정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유전적 정의, 생화학적 정의, 그리고 연력학적 정의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사를 한다, 어떤 생리작용을 한다, 이제 그것을 어,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생명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여기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반론이 생기면은 그 정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식물의 종자나 박테리아 포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생명은 생명인데 이런 것을 하진 않죠. 그죠? 대사나 생리적 과정이 없습니다. 또 유전적으로 정의할 때 뭐 생식작용을 한다, 어떤 유전 정보가 전해진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일본이나 요새는 생식작용을 할 수 없죠. 생명은 생명인데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또 생화학적 정의로 이런 물질을 효소를 가지고 있는 개체다. 근데 이제 스크래피라고 이제 광합병 같은 그런 병을 유발하는 프리온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아니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이제 연력학적 정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엔트로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개체. 이게 약간 내용이 혼돈스러운데 이것입니다. 생명체가 아닌 그런 모든 다른 대상은 시간이 가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되는데 생명체는 생명이 유지되는 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낮은 엔트로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엔트로피가 증가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 이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스위스의 유명한 물리학자 어윈 슈레딩거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의가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 이것도 어떻습니까? 청소를 계속 하니까 엔트로피를 낮춥니다. 그럼 생명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강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이런 모든 정의를 다 시키면은 이제 생명으로 봐도 이제 별 무리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못해도 어떤 대상을 볼 때 이게 생명이냐 아니면 무생명이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설명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과 무생명체 그 차이는 분명히 할 수 있고 우리가 금방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생명이 존재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명이 생겨났는가, 즉 생명의 기원에 관한 많은 가설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거 몇 가지로 나눠 보면요, 자연 발생설이라고 있습니다. 즉 무생물에서 생물이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이것을 에이바이오제네시스 또는 스폰테니어스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포자 범죄설 또는 천체 비례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였던 생명체가 운석에 실려 지구에 전해졌다. 최근에 이 이론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생명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주 어디인가 존재했던 것이 운석에 실려서 지구에 이제 도달해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떠한 다른 별에 있던 생명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또다시 그 별에서의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동일한 질문이 또 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질문이 그 장소만 옮겼다 뿐이지, 뭐 이거는 사실은 어 이거는 별로 말이 안 되는 이론입니다. 생명 속생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들은 어버이 생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발생설, 에바이오제네시스 또는 spontaneous generation, 그죠? 저절로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그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에 기원전 언제입니까? 약 380년, 322년 뭐 이때 살았던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전히 관찰을 통해서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진흙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구리들도 나오죠. 물론 올챙이들도 살고 있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런 생명체, 분명히 생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지나서, 그죠? 약 한 2000년 가까이 지나서 이 벨기에의 이게 생리학자죠, 그죠? 얀 반 헬몬트라는 사람이 또 이제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먼지나 어떠한 뭐 더러운 그런 뭔가 어떤 집 같은 게 쌓여 있는 데서 쥐도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죠?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황당한 그런 주장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얀반 헬먼트라는 사람은 교과서에 나옵니다. 생화학 교과서에 나와요. 어떤 실험을 또 해서 유명해졌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릇에 흙을 담아놓고 거기에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열심히 줬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보니까 이 버드나무가 무지무지 상당히 크게 자랐죠. 그래서 처음에 실험을 시작할 때 이 정확한 무게를 쟀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무게를 쟀더니 어때요? 무게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를,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자란 것은 물이 흡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은 어때요? 음? 이 물하고 물론 버드나무 성분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무게도 증가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황당한 또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실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좋은 실험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죠? 이거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기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던 이산화탄소가 물과 이제 빛에너지를 통해서 이 내부에서 이렇게 탄수화물이 합성되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고, 그 뒤로 그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존 니담이라고,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실험을 했냐 그때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치킨 숲, 그죠? 고기 국물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열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가열해서 여기 존재할 이제 할 것 같은 뭐 미생물을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 놔두니까 어때요? 여기에 이제 요 밑부분 고기 국물이 이제 점점 이제 탁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미생물들이 다시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때요?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생명 속성설을 이제 여러 명이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한 사람은 이 프란치스코 레디라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비커에 고기를 덩어리에 갖다 놓고 가만 놔두니까 여기 어때요? 구더기가 막 생겼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비커를 이렇게 코르크로 꽉 막았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이렇게 천으로 구멍이 뚫린 천으로 막았더니 위에서만 이 구더기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 여기서 여기 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은 고기 자체에서 이 구더기라는 생명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파리가 이제 나와서 알을 낳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통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게 여기에 알을 낳을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마찬가지로 요 알은 요 천의 구멍보다도 훨씬 크니까 밑으로 못 가죠. 그래서 우에만 생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여전히 생명이 자연 발생설을 굉장히 우세하게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라자로 스팔란짠이라는 이 분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굉장히 정교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스크에 여기에 그레이비 고기 수프를 집어넣고서 열심히 가열해서 혹시 모를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다 이제 제거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플라스크를 이제 열어놓은 상태로 놨더니 여기에 이제 여러 이제 미생물로 다 이게 번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 반면에 이제 동일하게 이거를 미생물을 다 죽인 다음에 여기를 뚜껑을 여기서 이제 막았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뺐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에 아무 현상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번 여기서 이 미생물이 죽고 외부에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되면은 생명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와 공기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공기 중에 있는 생명의 활력소가 이걸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생명의 속생설, 그죠? 그것을 거의 이제 증명을 했지만은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루이 파스테르라고 이제 프랑스 생화학자인데 이분이 그렇다면 좋다. 이 생명은 생명으로만 나온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 당시 이제 프랑스의 이 과학 아카데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 맞는가? 아무나 생명 속생설이 맞는가를 증명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이제 걸고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이때 루이 파스테르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실험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플라스크에 고깃집을 넣고 이거를 잘 가열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미생물을 다 이제 일단은 죽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꽉 막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 차이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스팔란짜니와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그죠? 여기는 꽉 막았습니다. 공기가 못 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여기다 플라스틱에 기다란 목을 달았습니다. 목을 다는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만 공기 중에 직접 이렇게 노출이 되게 했어요. 위에서 공기가 들랑달랑 하도록.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길게 한 다음에 끝을 이렇게 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목이 굉장히 길죠? 근데 끝이 이렇게 휘었어요. 휘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 내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분은 이걸 해석했느냐? 공기 중에는 이 미생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팔란차니가 이것을 실패한 이유는 미생물은 우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열려 있으면은 여기서 번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은
미생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어때요? 미생물은 공기보다 무겁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실험할 때는 예, 이제 여기에 막 저 뭐랄까요, 어? 공기를 막 뭐 부채질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이 이제 굽었어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여기는 들어옵니다. 이제 공기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위에 들어와서 요 밑에 여기 밑에 갇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안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타고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정지된 상태에서는 요 미생물이 여기로 플라스크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너무 간단한 실험이죠. 단지 이렇게 이 플라스크의 목을 이렇게 한번 휘어서 위로 향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이 아주 대박을 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금도 받고 1864년에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어떤 강연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강연 중에 자연 발생설은 이 실험에 의해 치명타, 영어로 하면 death blow를 맞고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조사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파스텔 실험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생명은 자연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이 자연 발생되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분명히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최초 생명체는 있었을 것이 아니냐. 저는 여기에서 논리적인 모순을 발견합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진화론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파스텔의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어쨌든 이런 질문을 교과서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질문을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다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찰스 다윈. 다윈은 물론 뭘로 유명하죠? 다윈은 생명체가 어떻게 하등한 상태로부터 고등한 상태로 소위 진화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 즉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제시해서 이락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에는 다윈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윈은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는 그 종의 기원에서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을 제시했는데 정작 그러면은 그 생명이 그 첫 번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다윈에 대해서 뭐 다 잘 알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다윈은 뭐 영국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 아버지는 의사였고 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유명합니다. 에라스무스 다윈. 이분도 진화론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윈은 귀족 집안의 이제 출신이었죠. 그래서 평생 아무 일도 안 해도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도 교수의 그런 권유를 받고 요 비글을 하는 이 배를 타고서 보세요. 이 전 세계를 항해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이 당시가 어때요? 뭐 소위 이제 대영 제국이 이제 시작할 때죠.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 지도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선원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과학자도 이제 태우자 해서 다윈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글을 타고 5년 동안을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밑에 쭉 가면 아프리카가 나오죠.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 이쪽으로 돌지 않고요. 요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남아메리카 가서 여기서 이것을 해안선을 타고 쭉 돌았어요. 돌면서 이렇게 이 반대편으로 와서 요거 유명한 이때 여기 갈라파고스라는 그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타이티를 거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코커스 아일랜드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다시 여기 희망봉을 돌아서
이쪽에서 다시 여기 남아메리카를 거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아주 대여정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것이 물론 여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여러 이제 생명체를 보고 관찰하고 수집하고 했죠. 그래서 핀치 새를 이제 많이 여기서 잡아왔습니다. 그죠? 그게 유명한 다윈의 핀치인데,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브라질이고 여기가 이제 저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티나 요 지방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관찰도 하고요. 어쨌든 다윈이 이렇게 5년 동안의 이런 긴 여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너무너무 다양하다.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생명체들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보았고, 다윈이 이제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엄청난 그런 이제 샘플을 수집해서 이제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종이 기원이죠. 1859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여행은 1831년에서 36년까지, 그러니까 이 59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몇십 년 주입니까? 23년 주에 이렇게 종이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역이 됐죠. 이제 진작이 됐고 최근에 또 다시 재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도 또 상당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윈이 이제 이것을 모든 것을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편지를 받았어요. 알프레드 왈라스라는 그런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박물학자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자기와 생각이 거의 동일한 생각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이 왈라스가 더 선취권이 있잖아요. 과학에서는 선취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 쓰려는 걸 포기할까 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아니다, 그러다 한번 써봐라 해서 브라브라 써서 낸 책이 바로 종의 기원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게 책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윈이 주장한 것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진화론적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윈이 주장한 바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종은 불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변이를 수반한 유전으로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최초에는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확대하면 다양한 생명체 모두 혹은 거의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화라는 그 개념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그 원동력이 뭐냐, 그 메커니즘이 바로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연 선택, 무목적인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아무 목적이 없다. 근데 요즘은 뭐 이것도 뭐 정향 진화, 그죠? 디렉트 에볼루션 뭐 해서 여러 가지 또 뭔가 이론이 다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연 선택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목적성이 없다. 그냥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죠? 이런 것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창조주의 손길은 필요 없다. 이렇게 과감한 주장을 해서 당시 영국의 지성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다윈의 이런 주장이 영국의 지성계를 완전히 강타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다윈이 일일이 추정해 많은 사람들을 낳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헉슬리죠. 그죠? 다윈의 불독이라고 하는 다윈을 대신해서 열렬하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당시 이제 창조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와 맞서서 막 토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다윈의 그 연구 노트에 스케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유명한 다윈의 계통수죠. 잘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요 이게 딱 줄기가 하나예요. 여기서 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가지가 수많은 가지가 쳐 있죠, 그죠? 마치 이제 나무 같다고 해서 이거를 계통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think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이렇게 스케치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멋있게 이제 그린 거 이런 건 교과서에도 나오죠. 보면은 이게 나무 가지에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동식물이 있죠. 근데 이것을 밑으로 쭉 우리가 내려가면은 결국은 하나의 하나의 여기 뿌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윈은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갈지 잘 모르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이게 맞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여기 쫙 해서 아주 가장 좋은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아주 과감한 주장. 물론 우리들은 이것을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기원이라는 이 책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생명체가 시간이 가서 자연 선택으로 어째 점점점 복잡해지고 더 고등한 생명체로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은 이 생명의 기원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처초에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다윈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안 했어요. 즉 생명의 기원과 종의 기원을 별개로 본 것입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에 여기 본 초판에 484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죠? organic being, 그죠? 유기체는, 이제 지구에 살았던 모든 유기체는 may be descended from some primordial form, 아마도 some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내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생명의 첫 번째 숨쉬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윈의 추종자 중에 또 누가 유명하냐면요,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판 다윈의 불력이죠. 근데 이제 이 해켈이 비판을 했어요. 다윈의 종이기원은 다 좋은데 왜 생명 그 자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그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책을 읽고서 이렇게 썼어요. 이 종이기원, 이트라는 종이기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떠한 빛도 비춰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 그런 유기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떤 빛도 비춰주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다윈이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죠? 생명 자체의 기원은 어떠냐? 자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다윈의 견해, 그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언뜻 자기의 의견을 비춘 적은 있어요. 그걸 한번 보면은요, 최소한 두 군데서 그런 자기 생각을 언뜻 그냥 비췄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영국에 들어와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다 편지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편지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래서 다윈은 무지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편지가 다윈이 쓴 편지, 받은 편지, 그것들이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 그 아카이브라고 해서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다윈 아카이브 하면은 거기에 다 일일번호가 매겨져서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의미 있는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의미 있는 그런 편지 교환을 한 것이 있습니다. 1882년 2월 28일 날 맥킨토시와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맥킨토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뭘 주장했냐면 말이죠. Law of Continuity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이고, 이거 제가 그냥 나름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의견에는 비록 아직은 무기물로부터 생명체가 발달했다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나 나는 언젠가 연속의 법칙이죠. Law of Continuity에 부합하여 이러한 가능성이 증명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말이 좀 약간 좀 꼬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Law of Continuity, 연속의 법칙.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윈은 가장 하등한 그 단세포로부터 이 시간이 가서 오래 가면은 지금 인간까지가 아주 그런 고도의 생명체로 진화하셨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게 다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연속적인 과정. 이것을 확장을 하면은, 즉 엑스트라폴레이션 한다 이겁니다. 무생명체까지. 그럼 연속의 법칙이 계속 이게 적용된다고 하면은, 비록 아직은 증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생명체에서 연속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명체가, 즉 단세포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윈은 연속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보다 더 유명한 그 편지 교환이 있었는데요. 그 1871년 2월 1일자에 그 누굽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임스 후커죠, 그죠? 후커와 편지 교환을 꽤 많이 했어요. 여기 이제 후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따뜻한 작은 웅덩이라는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그죠? 요거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번역을 안 했는데요. 그 만약에 따뜻한 작은 웅덩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웅덩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런 웜 리틀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종류의 암모니아 그리고 이건 질소의 원천이죠. 질소와 인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여기에 빛과 열과 뭐 전기나 에세라 이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가해지면은 아마도 프로테인, 그 단백질 같은 것들이 화학적으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아주 곧바로 뭡니까 더 복잡한 이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더 복잡한 물질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희망을 이 후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웜 리틀 펀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따뜻한 작은 웅덩이. 여기서 인산염, 아모늄염 등등등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 그리고 여기 이제 빛도 비추고 열도 가해지면은 이렇게 단백질이 합성돼서 단백질이 뭐 이루어져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하고 뭐 막도 만들어지고 등등등등 그렇게 복잡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근데 1871년은 이때 뭡니까? 이때는 이미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생명 속성설을 주장해서 인정을 받았던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윈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윈은 나중에 어떤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스텔의 생명 속성설을 다윈은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최초의 생명체의 기원에 관해서만은 자연적인 과정을 따라 발생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윈은 생명의 진화를 주장했죠. 그 원동력을 자연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되었다고 주장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화학 진화론입니다. 단순한 논리 확장에 불과하며 증거는 없습니다.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화학 진화는 반드시 그죠? 생물 진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화학 진화의 증거를 찾으려고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생명은 생명에서만 유리한다는 생명 속성설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다윈처럼 무생명체 생명체가 됐을 것이다. 적어도 최초에 딱 한 번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기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윈은 최초의 그죠? 공통 조상은 딱 하나만 있었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가 뭐냐, 또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생명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생명체에서 생명체로 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화학 진화설이죠. 그죠? 화학 진화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럼 파스텔의 생명 속성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 자리가 있나요? 그죠? 이거 설명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